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정치포커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 국민의 삶과 민생이 우선이라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정청래 대표는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또다시 엇박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시민 작가의 정치 행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한남동, 간저 해동,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의 검찰개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승부에만 몰두하며 또 다른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드러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재투표 검토 문건, 그리고 수백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까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호남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주 전남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호남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합동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정영현 부회장, 그리고 SK하이닉스 강노정 대표를 비롯해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산업 투자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후공정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핵심 생산 라인인 전 공정까지 포함한 대규모 투자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전 공정은 사실상 핵심 기술과 생산 기술이 직준되는 분야입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강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최소 수십조 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은 다음 달 충남 아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강주와 전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유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 대학가의 연계,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당군 이래 최대 호남 투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계 일부에서는 세계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자칫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투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표되느냐.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이 이러한 대규모 산업 투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만약 이번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광주 전남은 더 이상 농수산업 중심 지역이 아니라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포커스가 위치한 광주 전남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발표될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호남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오늘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내 증시 급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910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9% 급락한 8,203선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8% 가까이 하락하며 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중동 전쟁 같은 대형 악재가 있을 때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국제 유가는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증시만 유독 크게 흔들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투자자는 내가 산 주식이 레버리지 상품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고, 또 다른 투자자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이 아닌 일반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를 때는 소외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폭락하는 상황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단일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번 폭락을 기업 실적 악화나 경제 위기 때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열과 수급 문제, 그리고 투자 심리가 겹쳐 발생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가 반복됩니다. 문제는 공포가 커질 때 무작정 따라 파느냐, 아니면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급락장에서는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폭락장이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시작이 될지는 향후 미국 경제지표와 반도체 업황, 그리고 외국인 수급 흐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지나친 공포나 과도한 낙관보다는 냉정한 판단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종업원보다 못 버는 사장들,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사장님이라고 하면 직원들보다 소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40시간 근무를 한 사람이면 약 215만 원 수준인데요. 응답자의 무려 34%가 월 소득이 이보다 적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업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영 환경입니다. 응답자의 57%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66.3%, 숙박 응시점업은 65.8%가 경영 악화를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보다 16% 이상 인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3%에 달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폐업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25.2%는 이미 한계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1에서 3%만 인상돼도 폐업을 고민하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여력 역시 바닥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약 60%가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37.6%는 이미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자영업자의 생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장님들조차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또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새로운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성일 당일 밤 선관위 내부에서는 재투표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긴급 법률 분석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선관위 스스로도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인 지난 3일 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연기 사유 해당 여부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긴급 보고했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선거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상 선거 연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재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있으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재투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는 즉각적인 재투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개표 결과를 확인한 후 당락 차이와 투표하지 못한 인원수를 비교해 재투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 가락이동 투표소에서 처음 투표용지 부족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송파구와 서울시 선관위가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인근 투표소에 잔여 투표용지를 이동시키거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0곳, 강진구 1곳, 강남구 1곳 등 총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잠시 7동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와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서울시 선관위는 밤 10시까지 대기자 투표를 진행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실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선관위 내부에서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했고 재투표 가능성까지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관위 스스로 재투표 가능성까지 검토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과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실수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관위 개혁 논의와 함께 향후 국정조사, 특별검사 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과 속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 G7 순방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나 당내 선명성 경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논의를 국회로 넘긴 이유에 대해 정치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회가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보안 수사권에 대해 태클마저 없애야 한다고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게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들이댈 수 있다는 취지의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정치권 논란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수기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는 완전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방향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과 제도적 안정성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강경한 선명성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형사, 사법 절차에 실제 불편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정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안전히 끌어내야 하며 보안 수사권마저 남겨두면 검찰개혁이 미완성으로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은 강성 지지층에게는 매우 선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당대회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가까운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론이 당정청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중요합니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 검찰 논란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 지연, 경찰 수사 보안 문제, 억울한 사건의 재검토 장치도 필요합니다. 만약 보안 수사권을 안전히 없앴을 때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구호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하나, 권한 하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강경한 완전 폐지론을 앞세우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 사실에 기반에 경쟁하라,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당권 경쟁보다 민생과 성과 그리고 통합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강경 발언을 반복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정치와 선명성 경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정 대표의 이른바 폴더 인사 장면도 지난주 화제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었지만 실제 주요 현안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인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대통령이 수기를 말할 때 여당 대표가 완전 폐지를 외친다면 국민들은 당 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라면 소신만큼 중요한 것이 국정 전체의 균형입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형사사법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지까지 함께 논의해야 진짜 개혁입니다. 결국 이번 보안 수사권 논란은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이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호흡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으로 갈 것인지,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의 향방, 전당대회 구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포커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입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새로운 변수입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의 정치 행보입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에서 물러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과 발언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유시민의 전당대회 참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연임 문제와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과연 당의 통합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평택을 선거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은 유시민 작가가 특정 후보를 경계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선거 막판까지 진보진영 내부가 분열됐고 그 결과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 패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비판보다 민주당 내부 비판에 더 집중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내부를 향한 공격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결국 보수 진영만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상황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찬반 논란, 검찰개혁 속도전 논란, 당정 관계를 둘러싼 엇박자 논란, 그리고 친명계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당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정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민이 필요한 상황은 충분히 수기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경쟁을 경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측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강력한 검찰개혁, 강성 지지층 요구 등을 앞세우며 보다 선명한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당은 선명성을 이야기한다.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유시민 작가까지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 논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 진영 편들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당내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과 경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잠시 지나가는 이벤트지만 국민들의 삶은 매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내부 총질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충성 경쟁도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비판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등판이 민주당 혁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볼 정치권 관심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한남동 간접 비밀 회동 소식입니다. 공개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안부 차원의 만남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 언론 그룹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향후 당내 통합 메시지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개파 논란, 그리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노선 차이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와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만남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보다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뒷받침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치 포커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검찰개혁 논란, 선관위 사태, 그리고 경제와 민생 문제까지 수많은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포커스는 앞으로도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치 포커스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포커스 멤버십과 후원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포커스 한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출은 하고 싶은데 영어가 걱정되십니까?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고 싶은데 언어가 막막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AI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 138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해드립니다. 홈페이지 하나로 전 세계 240개 국가와 연결됩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정치포커스와 KNS 글로벌 수출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은 화면에 보이는 KNS 글로벌 수출 지원센터 카카오 그룹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의 문을 여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십시오.